근데 그 대위가 선동열이 누군지 알고 있다. 선동열에게 5.18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얘기. 야구는 꿈이라고 봐요. 또 영화랑 공통점이네요. 드림 팩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저는 한 손에 맥주를 든 채 그게 저한테는 꿈의 구절. 아드님이랑 그 캐치볼도 하고 하시나요? 이 자식이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평론가님 하시는 평론도 보고 평론을 온기가 느껴졌어요. 자, 박동희 기자님이 꼽은 야구 영화 2위 소개해 주시죠. 그 2007년도 우리 김현석 감독님이 만드셨던 스카우트란 영화. 네. 예. 야구 장면 없는 야구 영화? 네. 야구 영화에 야구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네. 모두에게 깨닫게 해준 영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 거잖아요. 1980년 이 5.18 때 이 선동열이라는 고교 최고의 투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이 와이대라고 나왔는데 연세대죠. 네. 이 야구부 관계자가 광주까지 찾아와서 입학시키려고 하다가 동료는 이제 없는데. 5.18의 경랑에 휩쓸리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임창정 씨의 코믹 연기도 좋고 근데 그 5.18이라는 그 시대적 아픔과 그 무거움을 야구를 통해서 정말 경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풀어서 야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니 굉장히 감동했었어요. 네. 그리고 야구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카우트는 정말 웰메이드한 영화예요. 게다가 김현석 감독님은 본인이 각본 거의 다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감독님이라서 그 선동열 선수는 아까 전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데 네. 이제 선동열 선수 진짜 스카우트 하려고 이렇게 전쟁이 좀 벌어졌었나요? 그 당시 Y대 연세대와 고려대 선동열이라는 투수를 데려가서 열심히 영입전을 했지만 네. 사실 가장 영입전에 최선을 다했던 곳은 한양대학교. 아, 그랬어요? 네. 그때 한양대에 별명이 빨간 장갑의 마술사라고 불렸던 김동혁 감독이 있었는데 네. 그 감독이 최고의 그때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선동열 선수를 데려가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 선동열도 그 한양대 선후배들이 마음에 들고 또 연고대는 너무 빠따지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양대를 가려고 그랬으나 네. 고려대 감독님이 선동열 감독의 부친이신 선판교 씨를 만나서 네. 동료를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 하니 아버님이 고려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셨는지 선동열을 보냈죠. 보냈는데 5.18 이 경랑 속에 선동열이 등장하잖아요. 실제 1980년 5월 18일 날 그때 성 감독의 아버님이 여관을 하고 계셨어요. 5.18에 어디 가서 훈련할 데가 없고 막 총수를 고 난리가 났으니 그 여관 앞마당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양문이 들이닥쳐.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대검을 겨눈 거죠. 대검을 겨누면서 그 사람들 누군가를 쫓고 있었나 봐요. 도망간 사람을. 거의 뭐한 놈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시나무 떨고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 네 그때 바로 선판교 씨가 무릎을 꿇고 예언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야구하는 애들이고 얘가 선동열이다. 그런데 그때 계양군 제가 성 감독한테 듣기로 대위라고 들었는데 그 대위가 선동열이 누군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러난 거예요. 만약에 부친인 선판교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고등학생도 총에 맞아 죽던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선동열에게 5.18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얘기였어요. 그러네요. 예, 본인의 네. 얘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고 다니면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 일부러 야구복을 입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18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기 때문에 그 한이 해태 타이거스에 다 투영이 돼서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 팬들이 야구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게 다 그런 애잔한 추억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해태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만 올라가면 늘 우승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시대적인 상황까지 다 들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윤성훈 평론가가 뽑은 최고의 야구 영화 1위 머니볼입니다. 너무 조금 최근에 나온 야구 영화들만 놓고 보자면은 머니볼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베넷 밀러 감독도 워낙에 훌륭한 감독이기도 하고 브래드 피트, 조나 힐, 필립 세이머 호프만 그 배우들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스카우트 경쟁이라든가 어떤 단장이 이제 그 구단 운영에 나가는가, 구단장과 감독의 역할이 아주 분명하더군요. 네네. 예전에 한국 프로야구는 감독들이 정권을 행사했어요.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 교육이나 작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프론트의 고유 권한까지도 침해를 하고 그 구단에서 신인 선수들을 스카우트할 때도 누구누구를 스카우트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예전에 일본 프로야구에 했던 그 구시대의 작태를 한국 프로야구가 배워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메이저리그식을 받아들였던 게 야구장 안에서 벌어지는 감독이 작전을 하던 선수 경우는 하지만 야구장 밖에서 벌어지는 어떤 구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FA를 영입하던가 신인 선수를 보강하던가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던가 이런 것들은 구단이 하겠다 해서 그게 정립이 됐어요. 근데 네. 한 발 더 나가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구단 단장이 우리가 경기 출전할 때 배팅 오더라고 하죠. 1번부터 9번까지 투수 기용까지도 네. 단장이 직접적으로 감독한테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됐을 때 작전이나 이런 것들만 감독이 하고 네. 이 영화의 이 머니볼의 주인공인 오클랜드 단장이었던 빌리빈 같은 경우는 네. 오클랜드라는 팀을 어떻게 강팀으로 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거거든요. 책이 먼저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간과했던 단장의 중요성을 한국 야구 팬들이 더 많이 알게 됐고 한국 이 프로야구 단들도 머니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현장의 감독과 단장이 할 일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걸 비로소 느꼈던 거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감독이 구단의 이 프런트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일이 없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침범할 것 같으면 그 감독은 이 한국 프로야구 팬에 살아남지 못하게 됐어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머니볼 이론, 그러니까 어떤 선수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난한 구단이 조금은 뭐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좀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일단 한국 프로야구는 가난한 구단은 선수를 영입할 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 메이저랑도 또 다른가요?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키움 히어로즈. 음. 네, 저는 키움 히어로즈의 전성기가 넥센 네. 히어로즈 때라고 보는데 네. 그때 이장석 구단 대표가 네. 빌리빈이었다고 해요. 아, 뭐 그분이 구속도 되고 뭐 했습니다만 그 한국 프로야구사에서 네. 가장 야구적으로 하면 가장 뛰어난 오. CEO였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보통 구단 사장 단장은 아마추어 야구를 잘 안 봐요. 봐도 건성으로 봐요. 근데 이장석 사장은 예전에 넥센 히어로즈 홈구장이 목동구장이었는데 네. 고교야구가 목동구장에 많이 열렸거든요. 네. 그 사장실이 그 포수 뒤쪽에서 항상 선수를 자기가 평가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히어로즈 같은 팀은 거액의 돈을 주고 외부에서 FA를 영입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신인 선수를 영입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됐거든요. 그 성장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짠 사람이고 야구인이 아니어도 야구인 이상의 해안과 안목,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이장석 대표를 보고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박동희 기자님이 뽑으신 최고의 야구 영화 1위. 1989년 케빈 코스너가 주연했던 꿈의 구장. 아, 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말씀 많이 하세요. 야구가 단순히 공놀이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예요. 이 꿈의 구장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캐치볼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령이 돼서 나타나고 그 유령의 소리를 듣고 옥수수바에 갈아서 야구장 만든 아들과 캐치볼을 나누는 네, 그걸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렇죠. 야구가 단순히 게임으로만 남아있으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어떤 팀을 좋아하는 건 유전이에요.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팀을 좋아했냐에 따라서 내 팀도 결정이 돼요. 거의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꿈의 구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화해. 이 영화 실제로 현실화가 돼서 메이저리그에서 그 영화 현장에 옥수수바에 갈아서 야구장을 만들어서 경기를 치렀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중에 정말로 야구 기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던 게 2006년과 7년인가 그때부터 네이버랑 같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가 네이버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네이버 입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그거였죠. 저는 네이버 같은 IT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보단 네이버에서 검색되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 정확히 그렇게 되셨네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꿈의 구장에서 느꼈던 감동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 못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야구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야구는 꿈이라고 봐요. 네. 또 영화랑 공통점이네요. 네. 저희도 이제 드림 팩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네, 이렇게 얹어봅니다. 네.
기자님이 생각하는 꿈의 구장,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멋있는 구장일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선수들이 있거나 한 그런 구장일 수도 있고. 저는 두 가지를 꿈꾸는데요. 네. 한국 프로야구의 이상향은 네. 그런 장면을 늘 보고 싶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려왔을 때 그 손자가 저 선수 누구야 할아버지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저 선수는 누구누구고 야구를 가지고 이 세대 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거는 저는 야구 전문 기자면 딱 한 번만 야구장에 데려왔었어요. 야구장에 제 일터였기 때문에 가족을 데려오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꿈꾸는 정현의 꿈의 구장은 아이 3명이 야구를 보는 놈 마는 놈 핸드폰을 보고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자기 혼자 야구를 보고 저는 한 손에 맥주를 든 채 그냥 한숨 잤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저한테는 꿈의 구장이에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아드님이랑 그 캐치볼도 하고 하시나요? 이 자식이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자식이 축구를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아버지가 야구로 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게 저희 아버지가 부산고등학교 나오셨거든요. 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고교 야구부터 따라갔었어요. 오, 네네. 저희 아버지가 저와 오빠를 데리고 그 사직구장에 가서 야구. 고향이 그쪽이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제 부산에 잠깐 산 적이 있어가지고. 아버님이 롯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 당연하죠. 그런데 두산을. 그러니까요. 저랑 오빠는 말 안 들어가지고. 어. 근데 저도 이제 롯데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죠. 일단은 네네. 부산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직구장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 정확하게 저는 이제 인형 가져가가지고 마루 인형. 네네. 야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마루 인형 가지고 놀다가 오늘은 해가 기네 막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조명이 켜져가지고 해가 지는 줄 몰랐던 거죠. 하늘은 깜깜한데 막 이제 그랬던 경험도 있고. 어릴 때는 규칙을 잘 모르잖아요. 네. 이게 야구는 다른 스포츠랑 다른 게 좀 규칙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스트라이크 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전까지는 이기고 지고 그냥 방망이로 치면 홈런 뭐 안타 요 정도만 알았었는데 점점 더 알아갈수록 더 많이 알고 싶고 했던 그 게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영화와 야구의 공통점을 먼저 뽑아본 거는 관객과 이제 플레이어, 배우든 선수든 그리고 감독이 있다. 그리고 플레이어나 감독이 사고 치면 관객은 떨어진다. 네. 러닝타임 혹은 경기 시간에 한 편의 드라마가 연출된다. 예측 못할 드라마가 펼쳐질수록 관객들의 만족도는 커진다. 그리고 3번 스크린 혹은 그라운드 안팎의 수많은 포지션의 사람들이 내 합작으로 만들어진다. 네, 한 요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추가할 거? 아주 예전이죠. 예전에 스포츠 1.0이라는 데서 연수를 갔었어요. 일본의 넘버라는 스포츠 주간지로 왔었는데 그 마빈 촌스키 교수인가 그때 일본에 와서 강의를 했던 거 그랬어요. 그때 저걸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예술 감독 있지 않으세요? 에이젠슈타인. 그분 같아요. 그분이랑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시는데 러시아 그 감독의 작품은 뒷장면이 뭐가 될지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모든 관객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 다음 장면을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음 씬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술이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사람의 상상력의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는 야구가 그렇다고 봐요.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야구 역시도 예측 불허의 상황, 다음 공이 어떤 공이 들어올 거라는 상상, 이 공을 타자가 어떤 식으로 타격할 거라는 상상, 오늘의 경기는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상상. 상상의 근원은 이 스포츠의 속성, 야구의 속성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야구도 한편의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영화와 그 공통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한마디, 오늘 저랑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몇몇 방송에서 우리 평론가님 하시는 평론도 보고 또 유튜브도 찾아봤어요. 근데 평론을 온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비난이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 영화에 흐르는 메시지라든가 이 깨닫지 못했던 담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말로 해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아니면 영화를 본 뒤에 평론가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네. 절대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다 살려주세요. 네. 아, 오늘 정말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의 뭐 끝에 거의 축사하듯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모든 날 모든 영화 더 말씀하신 대로 네네. 용기를 가지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